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그 발제 제목을 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고혈압 질환의 모든 것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이렇게 잡아봤는데,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또 여기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구체적인 그런 질문들은 담당 주치의님께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그 헬스리본이라는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는 B2C는 고객에게 종합 검진을 맞춤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그의 건강 상태나 질환에 따라서 맞춤을 해드리고, 또 회사의 직원들을 복류생으로 직원들 종합 검진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진 결과가 나오면 그 질환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맞춤으로 이렇게 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는 제약회사와 병원과 병원, 특히 병원 중에서 기능학 병원들의 그 기능학 검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리고 양사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환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가지 그런 질환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듣기도 하고, 또 저희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병원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까지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 같이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두 번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몸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중심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 몸이 너희 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만병의 그 원인에는 스트레스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를 하죠. 오늘 또 이 발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 부분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잘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발제 목적과 토론 주제를 보면,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은 이걸 분명히 질병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고혈압을 확인하는 방법, 검사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죠. 그냥 혈압 한번 재보면 됩니다. 여기저기에 병원에도 있고 또 다른 데 기관에도 있는 혈압계에다가 팔을 넣고서 재보면 혈압이 높네? 그러면 자기는 고혈압인 줄 알고, 혈압이 괜찮네? 그러면 아직 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가장 모든 질환 중에서 검사하기 제일 쉬운 질환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1,300만이 지금 고혈압 투약 인구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인 20대 이상 성인으로 치면은 3분의 1이에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고혈압 약 먹고 있어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3분의 1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중에서는 이제 이미 또 스턴트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으실 텐데 고혈압이라는 게 너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국민 질병이다 보니까 그냥 혈압이 높으면 약 주면 받고 그리고 또 받아놓고도 또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거 계속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은 받아놓고도 먹지 않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혈압인가 보다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도 환자들이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고혈압 약을 저도 처방받고 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못 뵀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 다 알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병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경영자이기도 하시고 또 내가 건강이 아직은 괜찮다더라도 가족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궁금한 저도 제가 환자 입장이니까 환자 입장에서 궁금한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우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전반적인 복습이 될 수도 있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재는 법이 따로 있는지 병원에서 재지만 집에서도 많이 재시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법이 따로 있는지 조심할 건 없는지 주의할 건 없는지 그리고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2030 고혈압 환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늘고 있거든요. 근데 5060, 6070 해서 점점 이렇게 고령화로 되면서 젊은이들의 고혈압과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처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고혈압약이 내 몸에 어떤 고혈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영역에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양 밸런스를 깨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죠. 딱 보면 심장이죠. 근데 하나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도로를 보이고 있는데 고속도로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애프터로 나와 있는 이 심장은 굉장히 그 골목길까지 혈관들이 사방이 다 뻗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쪽 심장에서 이쪽 심장으로 갈 수 있는가? 왜냐면 고혈압이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저 굵은 선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분들이 우리 그런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그냥 푹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 가시는 도중에 돌아가시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다른 때랑 느낌이 좀 다르다, 가슴 통증이 좀 있다 그래서 저 급성심근경색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검사해보니까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서 잘 회복하고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아까처럼 병원을 스스로 걸어가서 했던 분은 한 분은 지금까지도 한 30년 동안 지역 축구 동호회를 매주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런 분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해서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 한 분은 그 의사인데 자기도 느낌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서 이제 급성심근 진단 받고 시술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 병원 진료 외에 매일같이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은 운동을 계속 하시는 의사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심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이 미세혈관들을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그러면 주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제
골목길을 통해서 막 피가 막 통해가지고서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잔뿌리 혈관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잔뿌리 혈관들을 우리가 잘 길러냈으면 정말 좋겠고, 그 여기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이 판매를 하다가 또 중단되기도 했다가 또 어렵게 또 구하기도 했다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건강한 지금 저희 153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스피린 전도사. 그래서 우리 아무리 문제 없어도 아스피린 작은 용량을 그냥 예방 차원에서 계속 먹으면 심장 질환들 같은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꼭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실제 그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얘기를 할 때 이 고용량의 아스피린은 진통 소염제거든요. 100ml 이상. 근데 저용량 100ml 이하의 아스피린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혈전 예방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수년간 복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굉장히 대규모 임상을 했었는데 득보다 실이 크다. 그래서 실제 그 뇌내 출혈의 한 38% 정도의 위험률을 높이는 일들이 오히려 생기고, 사실 약이라는 게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저희 온누리교회 예전에 그 하영종 목사님께서도 결국은 출혈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셨는데 경색 때문에 그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드셨는데 결국은 출혈이 생기시니까 드시던 약이 그 출혈을 멈추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내 몸을 지키는 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도 해서 보통은 아스피린을 혈전용의 예방으로 드시는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그리고 뭐 개심술 이런 기왕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을 권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고혈압을 국민병이라고 하냐면 1,300만 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중에 1명 꼴이고 저희 이 자리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에 한 750만 명 정도의 고혈압 환자 투약 명수가 1년 만에 1,000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200만에서 작년에 1,3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고혈압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데 스스로 고혈압이라고 인지하고 병원 가서 투약받고 하는 20, 30대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제 고혈압인 20, 30대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건 되게 중요한 신호인데 혈관이 내가 좁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해야지 내가 진짜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막 더 긴장을 해요. 그래서 혈압이 막 높아지거든요. 또 집에 가서 보면 또 괜찮아요. 또 그리고 혼자 기계로 혈압을 재면 또 괜찮고 그러면은 난 혈압이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병원을 찾을 때는 병원할 때 찾기보다는 내가 요즘 많이 무리하거나 좀 힘들었거나 그럴 때 병원을 찾다 보니까 병원에서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혈압을 재는 게 어떻게 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혈압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140에 90이 우리나라가 140에 90이 우리나라, 미국, 유럽 다 이렇게 동일하다가 미국은 2018년도에 130에 80으로 바꾸면서
미국 성인의 5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에서 그 수치를 조정한 이유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자, 혈압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숫자가 낮아지더라라는 취지 때문에 바꿨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암 다음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률이 2위인데 미국은 여전히 심혈관계 질환이 1위이고, 그리고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고혈압, 혈압을 관리하는 것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정말 연관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은 이제 많이들 묻잖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평생 관리하는 약이죠, 그죠? 네.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먹는 한 알의 약이 보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약효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하루를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또 먹다가 안 먹으면 이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약으로만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평생 먹어야죠. 고혈압 측정 방법을 제가 한번 써놨는데 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처음에 잘못 재면 고혈압이 아닌데 고혈압이라고 스스로 또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인데도 고혈압이 아닌 줄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가 보면은 혈압계를 보면은 이게 그 자동 혈압계하고 그 받침대하고 의자가 팔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몸이 틀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병원의 혈압계들이. 근데 실제 혈압을 또 재는 정확한 자세로 얘기할 때는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복압이 생기기 때문에 복압이 생기면 혈압이 또 오르거든요. 또 그래서 등을 충분히 편안하게 기대고 팔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혈압을 재라고 하는데, 저도 집에서 등을 받쳤을 때하고 그리고 받치고 편안하게 잴 때하고 그리고 등을 세우고서 이렇게 잴 때하고 보니까 한 5에서 8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런 약간 긴장감과 좀 편안한 상태와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아까처럼 진료실에서 잴 때하고 집에서 잴 때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 24시간 활동 혈압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팔에다가 차야 되고 또 복부에도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야 돼서 24시간 하려면 자면서도 계속 혈압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되게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보통 병원에서 잰 거와 24시간 활동 혈압을 잰 거와 보면은 이것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낮에 재면은 혈압은 좀 높게 나오고, 혈압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쭉 올랐다가 저녁이 되면서 이제 혈압은 떨어져 잠자면서 혈압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깰 때 또 혈압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드시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침에. 네. 사실 이제 효과는 하루에 그 제때 꼬박꼬박 먹으면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혈압 관리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혈압도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혈압을 올려주는 건데 아침에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내가 아침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녁에 혈압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먹는 게 좋을까를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막 굉장히 활동스럽게 해야 되는데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드셔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걸 실제로 또 테스트를 해본 그 연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대량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해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혈압을 관리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커프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잴 때. 근데 그 혈압 기기에서 커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공기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이제 손바닥으로 했을 때 중지손가락 정도의 이렇게 일치하에서 이렇게 쭉 방향을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이제 동맥하고 그 위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선이 뭐 거꾸로 올라가 있다거나 꼬여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 가운데 쪽 사진처럼 손바닥을 폈을 때 그 혈압계도 표시가 있기도 하고 표시가 없어도 저 선을 따라서 중지 쪽을 향해서 커프를 이렇게 감아주고 재면 되는 거고요. 너무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팔이 굉장히 가느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두꺼우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가느셔서 만약에 저희 딸을 제가 어제 재봤더니 한 23cm 정도 되더라고요, 지름이. 근데 20cm 미만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반 성인 혈압계 가지고 커프로 쟀을 때 되게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동석 같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이 일반 혈압계 막 억지로 끼워서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자기 혈압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집에 있는 성인 혈압계를 가지고서 우리 아이를 재려고 그러면은 잘 안 재지잖아요. 그런 커프도 만약에 가족들 관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커프를 여기 팔에다가 대고서 심장 높이로 보통 하고서 이렇게 재는데 팔을 그냥 커프 감은 다음에 팔을 내리고 다른 일을 보면서 혈압을 쟀다 그러면은 팔을 내리고 혈압을 재면은 한 7 정도가 7포인트 정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혈압을 이렇게 한 번 잴 때 2번씩 쟀는데 왼쪽 팔 재고 오른 팔 재고해서 왜 다르지?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재고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왼팔과 오른팔은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할 때는 병원에 가서 혈압 차이가 더 많이 났을 경우에는 상지 혈관 검사라는 것을 또 따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혈압을 집에서 측정하시는 분들은 이 소변이 아까 앉아서 등을 기대냐 안 기대냐에 따라서도 부갑이 달라지는데 소변을 밤새도록 차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그 압 때문에도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혈압 잴 때는 당연히 소변을 보고 병원에서 갔을 때도 소변을 보고 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을 잴 때도 정상이네요, 정상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혈압약을 먹고 와서 잰 건지 혈압약을 안 먹고 와서 잰 건지를 의사 선생님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자도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혈압약을 먹고 낮아진 것과 아직 먹기 전에 낮아진 것과 그 나온 수치하고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제 이 사례는 그 아까 화이트 가운 신드롬 그 배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의사 가운 보면은 긴장해가지고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재니까 168에 98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고 의사 선생님도 이건 너무 혈압이 높으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집에서 이제 또 이제 24시간 혈압계로 이렇게 쭉 재보니까 주간 평균 혈압이 121에 79 정상이죠. 그리고 야간 평균 혈압은 110에 71 좀 내려갔죠. 10 정도.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저녁으로 갈수록 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혈압이 저런 형태로 되는구나. 그리고 한 번 재서 되게 높게 나왔을 때 큰일 났다. 나도 이제 고혈압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24시간 혈압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하는 그 반지거든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게 24시간 혈압 체크하는 건데 여기 그 지도상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 개발사가
이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진 반지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카이랩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을 하고 대웅제약에서 이제 총판을 맡아가지고서 병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꽤 많은 병원들에 지금 이미 납품이 돼서 스카이랩 홈페이지 들어가서 병원 이거 배포된 병원들을 보면은 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서울에도 되게 많고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주변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면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재주고 그다음에 혈압 세팅 해가지고서 이제 24시간 혈압 재는 것들이 그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드러났을 때 혈압보다 좀 숨겨진 그런 고혈압, 우리가 심전도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면 한 15초, 20초밖에 찍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좀 이상한데 갈 때마다 이상 없다고 그러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숨겨진 그런 고혈압이랑 그리고 이제 야간에 내 혈압이 어떻게 야간에 잘 떨어진다고 하는 혈압이 되게 밤에 높으면서 수면을 잘 못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혈압 변화나 진짜 내가 고혈압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85세신데 머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 가니까 혈압 재서 혈압 높으시다면서 바로 혈압약, 고혈압약 처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드셔도 좋은데 24시간 혈압을 한번 측정해보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길 건너편 바로 또 24시간 혈압 측정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보통 일회성 혈압 병원에 환자 가서 재고서 나왔을 때 그 일회성 혈압으로는 진짜 고혈압 환자를 때로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배기혈압처럼 아닌데 고혈압 환자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혈압, 활동 혈압 측정이 되게 까다로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편해져가지고 보통 가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차게 하거든요. 그리고서 가서 이제 데이터 보고 같이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의료 급여가 다 돼서 저도 가서 해보니까 10,000원 정도 진료비 포함해서 10,000원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으로도 이 데이터들을 다 시간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한 번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내 하루 패턴을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에 비염이 제가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비염약을 받아서 왔는데 병원에서는 약물 알레르기 있나요? 그러면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저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혈압 약하고 비염 약하고 먹으니까 혈압이 되게 올라가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리고 비염 약은 일주일, 보통은 한 이틀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었는데 한 일주일을 먹어도 계속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 고혈압 약하고 알러지 비염 약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과일 주스,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비염의 약효가 떨어져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되게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요. 어떤 경우는 또 소염 진통제 몸살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먹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계속 상승합니다. 또 우리가 자몽 주스 같은 경우는 자몽의 프라노쿠파린이라는 성분이 칼슘 기량제 계열의 그 고혈압 약하고 같이 만났을 때 고혈압 약을 굉장히 그 농도를 진하게 높여 올려서 고혈압 약이 굉장히 세게 오니까 나는 굉장히 저혈압으로 해서 자리에 자몽 주스 한 잔 먹고 얘기 나누다가 일어나다가 퍽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는 일단 피하는 걸로. 보통 2시간 지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인 몸의 영향은 거의 24시간까지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음, 제가 혈압약을 지금 복용 중인데 안 먹으려고 버텼던 몇 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일찍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미루는 만큼 혈압으로 인해서 몸에 타격을 계속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약 처방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때 좀 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좀 강하게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만 약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약만 먹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 먹으면서 좀 식이 좀 하고 운동도 바로 시작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저의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의 또 저의 건강 상태는 또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시간이 좀 간 관계로 노인성 고혈압 부분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여러 약들이 겹쳤는데 저희 아버지가 언제부턴가 그 중앙보호센터에서 걷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걸으신 분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꾸 어지럽다고 그러면서 중앙보호센터에서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에 아버님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힘드셔가지고 최근에 어떤 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니까 이미 드시는 약 중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한 3가지 정도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혈압약은 따로 안 받으셨네요 하면서 혈압약을 딱 처방을 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혈압이 한 40 정도가 한꺼번에 떨어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걸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어르신들 혈압을 젊은 사람들 혈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치고 처방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치매가 많이 발병하는 것도 좀 미세혈관이나 말초혈관들 쪽 순환이 안 되면 특히 뇌 쪽으로는 안 되면 그 부분은 영양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어르신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조심조심하게 드시는 약 다 체크하고 어떤 약의 변화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를 보고서 그런 혈압약 하나도 간단한 혈압약도 그렇게 처방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너무나 아까처럼 국민의 3분의 1이 혈압이니까 혈압약을 하루에 처방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 드려보니까 그 선생님이 의료사고로 신고할 거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이 병을 또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저희 아버님 진료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만.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고혈압 약을 지금 드시는 분들과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얘기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저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는 게 있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토론 주제는 방금 내용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중에 고혈압 약을 복용 환자가 있다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관리와 운동 실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혈압 지금 진단받지 않으신 분은 나는 건강 관리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나는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집에 고혈압 환자분이 계실 때 그분의 마음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난 내 마음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같은 테이블 안에서 서로 도움되는 얘기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